공룡을 닮은 괴물이 나를 보며 울부짖었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시종일관 찡그린 표정이었던 괴물이 나에게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다. 그 모습이 무척 피곤해 보였다. 한쪽 다리에 굵기만 해도 평균적인 성인 남성의 선업이었다. 굵은 다리에 어울리게끔 몸통과 머리도 엄청나게 컸다. 한 발짝 더 움직이자 커다란 얼굴이 좌우로 흔들렸다. 괴물이 움찔하면서 제자리에 멈춰섰다. 만들어진 얼굴이라 표정이 바뀌지 않는 탓에 가면 안쪽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숨을 고르고 있으리라 짐작되었다. 영웅과 괴물 모두 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숨을 고르고 있는 괴물을 대신해서 영웅이 뭔가를 보여줘야 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두 팔을 허공 위로 쭉 뻗었다. 동시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에 맞춰 움직이려고 신경을 바짝 곤두세웠다. 허공 위로 뻗었던 두 팔을 각각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내렸다. 괴물의 웃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차렷 자세가 된 나는 다음 순서를 떠올리며 태권도의 준비 자세를 취했다. 순간 무대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폭죽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펑펑 터지기 시작했다. 무대를 보고 있던 아이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또 다른 괴물들이 무대 위로 우르르 몰려 나왔다. 나의 동료들은 아직 나올 차례가 아니었다. 지금은 나 혼자 괴물들을 상대하다가 힘에 밀려 퇴장해야 하는 순서였다. 나는 팀의 리더인 레드 대원이었다. 적의 술수에 휘말려 혼자 남겨진 나에게 괴물들이 다가왔다.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의 후예들 중에는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었다. 모두 똑같은 가면을 쓰고 있어서 누가 아버지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연습한 대로 움직이면서 괴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혹시라도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면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무리를 지어 무대 위로 올라온 괴물들은 하나같이 매우 굼떴다. 아무리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체형과 맞지 않은 것을 뒤집어 쓰고 움직이는 건 어느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에 비해 나는 움직임이 자유로웠다. 파워맨이라 불리는 나의 복장은 몸에 착 달라붙는 스판덱스 재질이었다. 보기에 따라 특정 부위가 도드라져 민망해질 수 있는 옷이지만 파워맨도 괴물과 똑같이 가면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드러나 보일 염려는 없었다. 만에 하나 시시때때로 발기하는 아랫도리로 인해 민망해질 것 같으면 갈색 망토로 가리면 그만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빨간색인 나의 등엔 지금도 갈색 망토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나는 가장 가까이 다가온 괴물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내 공격을 받은 괴물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뒤로 나가 떨어졌다. 관객을 향해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에선 한국에서 만들어진 득절물의 주제가가 흘러나왔다. 주제가의 노랫말에 의하면 파워맨은 오늘도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괴물을 물리쳐야 했다.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괴물을 향해서도 연달아 발차기를 날렸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괴물들은 파워맨의 소나기에 꼼짝 못할 것이었다. 주제가를 들으며 네 번째 괴물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정해진 대본에 따라 공격을 피한 괴물이 반격을 가할 차례였다. 처음부터 무대 위에 있었던 괴물이 뒤에서 나를 붙잡았다. 허공을 때린 나의 주먹이 아래로 떨어졌다. 스피커에서 괴물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으하하, 다음엔 또 혼자 있으면 별것 아니구만. 대사가 끝나자 괴물이 나를 놔주었다. 나는 괴물과 거리를 두기 위해 무대 옆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자 괴물이 내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나는 비틀거리며 무대 위에서 아래로 계단을 내려갔다. 놀란 아이들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레드 대원을 불렀다. 그 소리를 뒤로한 채 자세를 바로잡았다. 공연 스태프 중 한 명이 나를 향해 양쪽 손을 활짝 펼쳐 보였다. 10분 뒤에 다시 나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출연자 대기실로 발길을 돌렸다. 무대 위에선 괴물들이 승리의 춤을 추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춤을 보며 야유를 보냈다. 대기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레드 대원인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사람은 무대 위로 올라가기 위해 다른 곳에서 스태프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각각 블루, 블랙, 핑크, 옐로 대원으로 불렸으며 색깔이 의미하는 대로 5명의 대원 중 핑크는 여자였다.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특촬물의 핑크 대원은 귀여운 외모의 여배우가 연기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의상과 가면으로 온몸을 가린 채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건 남자였다.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라서 여자가 소화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이 공연을 기획한 회사의 공식 입장이었다. 나는 행거에 걸려있는 핑크 대원의 무대 의상을 보며 소파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항상 여분이 준비되어 있는 무대 의상 중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짧은 치마였다. 자세히 보니 치마 끄트머리가 찢어져 있었다. 언뜻 눈에 띌 것 같지 않아도 공연을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그런 부분을 찾아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부터 10까지 점검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고 나서 가면을 벗었다. 땀을 흘려 꿉꿉했던 얼굴이 시원해졌다.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옷을 어디에 치워놨는지 보이지가 않았다.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담배를 너무나 피우고 싶었다. 땀을 흘리고 난 뒤에 피우는 담배는 식구땡 못지않게 맛있었다. 앞으로 10분 뒤엔 또다시 무대 위에 올라가야 했다. 그 전에 빨리 한개비를 피워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옷을 눈으로 훑어보았다. 핑크 대원의 무대 의상을 빼면 전부 다 남자들 옷이었다. 그중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바지 주머니에 담배가 들어있을 것이었다. 누구 걸 선택해야 그나마 욕을 덜 얻어먹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반대쪽 끄트머리에 있는 옷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낡은 군복 바지였다. 세월을 증명해주듯이 국방색은 흐릿하게 변해버렸지만 앞부분에 잡아놓은 칼 같은 각은 새 옷이나 다름없었다. 바지 주머니 아래엔 ROKMC라는 글자가 빨간색 실로 수놓아져 있었다. 해병대 출신임을 알리는 이니셜이었다. 나는 고민을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가 걸려있는 반대쪽 끄트머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괴물 중에서도 어떤 가면을 쓰고 있을까? 중얼거리며 건빵 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바지 주인인 아버지는 담배를 항상 건빵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 바지 주머니에 담뱃갑을 넣고 움직이다 보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찌그러지기 일쑤였다. 바지 주머니와 달리 건빵 주머니는 허벅지 부위에 있었다.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은 뒤 주머니에서 꺼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었던 물건과 함께 영수증도 하나 손 안에 들어왔다. 언제 어디서 계산했던 것인지 확인해 보았다. 어제 저녁 식당에서 계산했던 영수증이었다. 병원 앞에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우동을 먹었고 나는 메밀국수를 먹었다. 굵은 면발을 씹던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았다. 메밀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들고 있던 참이었다. 요즘에 일은 좀 어떠냐? 적응돼서 이제 할만합니다. 대답하며 나는 국수를 장국에 흠뻑 적셨다. 면발에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젊은 놈이니까 3달 정도 일했으면 충분히 적응됐겠지. 당연하다는 듯 내뱉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국수를 입안에 집어넣었다. 고추냉이의 알싸한 맛이 입안 가득 맴돌았다. 아무래도 장국에 풀어놓은 고추냉이의 양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았다. 그 알싸한 맛을 꾹 참으며 나는 국수를 씹어 삼켰다. 내일 맡은 역할은 뭐냐? 파워맨 중에서 리더인 레드 대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뭔가 깊이 고민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짓는 표정이었다. 나는 기회다 싶어 종업원을 찾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아무래도 장국을 더 달라고 부탁해 봐야 할 것 같았다. 때마침 주방에 들어가 있던 종업원이 밖으로 나왔다. 이봐, 아가씨, 여기 소주 한 병 가져와봐. 종업원에게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추측컨대 나보다 3-4살 어려 보였던 그녀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희 가게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그녀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소주를 가져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동과 돈가스가 주메뉴인 프랜차이즈 식당이었다. 메뉴판을 아무리 뒤져봐도 주류는 적혀있지 않았다. 밥 장사하는 곳에서 술을 왜 안 팔아? 사장 나오라고 그래. 사장! 어차피 말려봐야 소용없었다. 아버지는 테이블에 내려놓았던 팔광물을 들어 머리에 썼다. 어제 저녁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군복 차림이었다. 어렸을 땐 그게 멋져 보이기도 했지만 상황에 따라 적당한 옷차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뒤에는 더 이상 멋져 보이지 않았다. 웬만하면 군복을 벗지 않는 아버지도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예외였다. 일의 특성에 맞는 복장을 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군복으로 갈아입는 시기였다. 군복은 그런 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가면이었다. 장국을 포기한 채 고추냉이 맛을 참아가며 묵묵히 면발을 씹었다. 아버지를 상대하기엔 너무 어린 종업원은 주방에 있던 사장을 불러내고야 말았다. 밖으로 나와 모습을 드러낸 사장은 후덕한 인상의 아줌마였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술은 팔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불같은 성격에 고집까지 센 아버지가 조용히 지나갈 것 같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아버지와 상대하고 있는 아줌마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는 점이었다. 두툼한 허리에 손을 올려놓은 그녀의 이마에 주름살이 깊게 파였다.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온 모양인데 조용히 식사나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장님. 마지막 단어에 방점을 찍으며 그녀가 아버지를 내려다 보았다. 얼굴에서 표정을 지은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아닐까 싶어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우동과 메밀국수는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다. 젠장, 아들하고 같이 반주나 할까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만. 사장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는 술을 못 마셔서 아쉽다는 듯 입맛을 쩝쩝 다셨다. 밖에 나가면 결국 술을 마시러 다른 가게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런 아버지에게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았다. 술 냄새 풍기면서 병실에 들어가면 간호사는 물론이고 다른 환자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옆에 애들 편 들어주는 거냐? 거칠게 내뱉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눈치를 보아하니 이쯤에서 자존심을 꺾은 듯 했다. 남은 음식이 아까웠지만 큰 소동이 벌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운터에 있는 단말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병간호 말인데 너도 나랑 같이 병원에 있어야겠다. 예상치 못한 발언에 순간적으로 흠칫했다. 그저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퇴근해서 불편한 잠자리를 지킨 뒤 다음날 아침 그곳에서 출근을 한 상황이었다. 보조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것도 불편했지만 무엇보다 눈치가 보였던 건 그곳이 여자 병실이라는 점이었다. 천만 다행스럽게도 입원 환자 중 젊은 여자는 없어서 아직 볼멘 소리가 나온 적은 없지만 솔직히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몸으로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호출을 받았다. 할 얘기가 있으니 퇴근하고 나서 병원으로 와달라는 것이었다. 어제는 아버지가 병간호를 할 차례였기 때문에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병원에 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굳이 그 이유를 묻고 싶지는 않았다. 이유를 안다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따르는 착하고 순한 아들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 역할에 어울리는 가면을 벗고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는 노력은 시도해 본 적조차 없었다. 이때껏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와 함께 밤을 보낸다는 건 너무나 어색한 일이었다. 뭔가 그럴듯한 대안을 찾아 머리를 굴려보았다.
피곤하시면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병원에 있을 바에야 차라리 혼자가 나았다. 이런 내 마음은 짐작도 하지 못한 듯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회진 돌 때 의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 그가 미소를 지은 채 뜸을 들였다.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지도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였어. 심각한 내용이었지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그런 진단을 받은 게 벌써 4번째였다. 중환자실에서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바닥에 주저앉히려고 했다. 하지만 엄청난 충격도 반복해서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내성이 생기게 마련이었다. 의료용 침대의 앞부분을 잡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버텼던 아버지도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 같은 진단을 2번 더 받는 동안 감정이 무뎌진 듯 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런 것 같았다. 오늘 밤엔 혹시 모르니까. 말하고 있는데 사장이 단말기에 사인을 해달라며 아버지를 불렀다. 그는 얼굴을 찌푸린 다음 카운터로 걸어갔다. 카드를 돌려받은 아버지는 술도 팔지 않는 형편없는 가게라고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나는 창피한 마음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는 나가자마자 건빵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 나는 살면서 아버지와 맞담배를 피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가 내뿜는 담배 연기로 허기를 달래며 신호등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고급 세단이 둔중한 소음을 부리며 우리 앞을 지나갔다. 그다지 빠른 속도가 아니었기에 차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코팅을 하지 않은 차창 안에는 운전기사로 추정되는 젊은 남자와 그의 고용인으로 추정되는 늙은 남자가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처럼 각자 알맞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상류층 괴물일까 예측해 보고 있는데 신호등의 불빛이 바뀌면서 보행자를 재촉하는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실에서도 알람 소리가 들려왔다. 10분이 지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나는 꽁초로 변한 담배를 바닥에 버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숨을 길게 내쉰 뒤 가면을 썼다. 이제 곧 출동이라고 생각하며 문을 향해 다가갔다. 리더인 레드 대원으로서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괴물에게 패한 레드 대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블루, 블랙, 핑크, 옐로 대원이 적과 싸우기 위해 나타났지만 승리의 춤을 추던 괴물들은 레드 대원의 패배를 강조하며 그들을 비웃었다. 평정심을 잃어버린 옐로 대원은 독단적으로 괴물에게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인질로 붙잡혔고 위기에 빠진 파워맨은 자신들의 리더인 레드 대원을 텔레파시로 애타게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까 퇴장했던 곳으로 걸어가자 아이들이 레드 대원을 찾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연 스태프가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서서 양쪽 손을 펼쳐 보였다. 이번엔 카운트다운을 하겠다는 사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 위로 올라가기 위해 자세를 잡았다. 엄지손가락을 하나 저으면서 스태프가 입모양으로 숫자 9를 외쳤다. 소리 없는 외침을 뒤로한 채 바깥 상황을 살펴보았다. 인질로 붙잡혀 있는 옐로 대원이 괴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객석에서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눈엔 움직임이 어설퍼 보였다. 이 짓도 3개월 정도 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의 움직임에선 여지없이 어색함이 묻어나왔다. 나도 처음 무대에 올라갔을 땐 어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때 내가 맡았던 역할은 커다란 곰이었다.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 하나였다. 덩치 큰 동물이었지만 놀랍도록 동작이 다양했다. 참고하라고 보여준 애니메이션에선 부드러운 동작으로 춤을 추기도 했다. 내키지 않아도 아버지 때문에 열심히 연습했다. 이 일을 소개해준 아버지에게 괜한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입 다물고 그냥 수긍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설펐던 첫 번째 공연 이후 2번, 3번 경험이 쌓이면서 나는 자연스레 무대에 익숙해졌다. 스태프가 마지막 남은 새끼손가락을 저으면서 입모양으로 숫자 0을 외쳤다. 무대 위에 있는 한 지점을 보면서 계단을 훌쩍 뛰어 올라갔다. 스피커에선 레드 대원의 테마곡이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대로 속도를 유지하면서 무대로 나갔다. 괴물들이 나를 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고개를 자유롭게 돌리지도 못하는 불쌍한 녀석들을 지나 옐로 대원을 붙잡고 있는 괴물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순간 그 옆에 있던 대장 괴물이 나를 붙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녀석은 10분 전에 레드 대원의 엉덩이를 걷어차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괴물이었다. 가볍게 몸을 돌려 괴물의 손길을 피했지만 무대가 좋은 탓에 숙명처럼 또다시 맞닥뜨렸다. 괴물은 레드 대원을 위협하기 위해 두 팔을 치켜든 모습으로 포효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괴물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녀석을 보았다. 전체적으로 굵고 튼튼해 보이는 몸통에 비해 녀석의 팔과 손은 작고 앙상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괴물이었다. 영화에선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에 능숙한 공룡으로 묘사되지만 최근에 나온 학설에 의하면 독수리처럼 동물의 사체를 먹다 보니 그런 모습으로 진화가 되었으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괴물의 겉모습만 보고 엉뚱한 추론을 내놓았던 것일지도 몰랐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라고 막상 부딪혀보면 괴물도 엄청나게 강한 상대가 아니었다. 아까 전에 머릿수에 밀려서 패한 것이었다. 지금은 파워맨의 5 용사가 모두 모여 있었다. 괴물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왔다. 대장 괴물이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켰다. 가소로운 것들. 이놈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 지구는 우리가 접수할 것이다. 객석에 있는 아이들이 대장 괴물의 말에 야유를 보냈다. 우리는 팔짱을 끼면서 여유롭게 괴물들을 보았다. 괴물들은 아이들의 야유에 화가 난다는 듯 무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다. 괴물들이 그런 아이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리자 포효하는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왔다. 뒷줄에 있던 아이들도 연달아 입을 다물었다. 몇몇 아이들은 포효하는 소리에 놀라 울먹거리기도 했다. 언제나 아이들의 편인 파워맨이 이런 상황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팔짱을 푼 우리도 객석이 정면으로 보이게끔 몸을 움직였다. 일사불란하게 자리를 잡은 다음 우리는 각자 정해져 있는 포즈를 취했다. 가운데 자리인 나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뒤 2주먹을 허리에 갖다 댔다. 왼쪽 자리인 블루 대원과 오른쪽 자리인 블랙 대원은 차렷 자세에서 각자 오른쪽과 왼쪽 주먹을 허리에 갖다 대고 반대쪽 팔을 45도 각도로 올렸다. 양쪽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핑크 대원과 옐로 대원은 한쪽 무릎을 꿇고 제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바깥을 향해 90도 방향으로 팔을 뻗었다. 파워맨의 정식 포즈가 완성되자 주눅 들어있던 아이들이 열화와 같은 함성과 함께 박수를 보내주었다. 지구방위 수비대 파워맨. 성우들이 녹음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다. 그걸 신호로 우리는 포즈를 없앤 뒤 아까 전화가 똑같이 무대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괴물들은 우리와 반대쪽으로 움직였다. 그 굼뜬 동작으로 인해 생기는 시간의 공백은 음악과 효과음이 해결해 주었다.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모습이 무서운 괴물이라기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의 걸음걸이를 연상케 했다. 어젯밤 병실 안에 있던 그녀들도 작은 움직임에 신중을 기하며 조심스레 움직였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은 5명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었다. 그나마 젊은 축에 속하는 어머니를 제외하고 나머지 4사람은 늙고 병든 할머니들이었다. 그들은 이른 시간에 잠이 들었고 그 덕분에 나는 텔레비전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었다. 물론 볼륨은 최대한 작게 줄여야 했다. 거의 무음에 가까운 상태에서 영상과 자막만으로 무슨 내용인지 유추하며 절진한 외화를 보고 있었다. 절벽으로 떨어진 자동차가 폭파하는 장면이 나올 때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뭔가 싶어 고개를 돌려보니 어머니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멍한 눈빛을 지켜보다가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의사는 어머니가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인지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진단을 내렸다. 즉,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긴 하나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의 멍한 눈빛이 부담스러웠다. 어쩌면 텔레비전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국 텔레비전을 끈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텔레비전 불빛까지 사라지자 병실 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저녁 때 먹다 남긴 메밀국수를 떠올리며 문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심신이 피곤했지만 쉽게 잠이 오진 않았다. 그럴 때 괜히 잠자리에 누워봐야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눈만 감고 있기 일쑤였다. 몇 시간이라도 자기 위해선 먼저 담배를 피우며 복잡해진 머리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았다. 병실에서 나가기 위해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문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침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가 싶더니 거기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다. 애구구, 간호사를 불러야 하나? 들으라는 듯 말하곤 할머니가 나에게 눈빛을 보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네가 와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는 의미의 눈빛이라는 걸 나는 어둠 속에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병실에 있는 동안 나는 착한 아들 가면을 벗고 다른 가면을 얼굴에 썼다. 그건 어르신을 공경할 줄 아는 착한 청년 가면이었다. 문제는 내가 너무나 피곤한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착한 청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한테 다가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느닷없이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왔다. 한 소절만 들어봐도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멜로디였다. 그것은 가수 남진의 님과 함께였다. 군대에서 숱하게 불러보았던 노래를 휴대폰 벨소리로 설정해 놓은 건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 그는 어머니 오른쪽에 있는 보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할머니에겐 보호자가 없어서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있는 보조 침대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었다. 노래는 좋은데 벨소리로 들으니까 너무 시끄럽구만. 내 도움을 기다리던 할머니가 불평을 내뱉었다. 벨소리를 최대한 크게 설정해 놓은 탓에 다른 환자들도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정작 머리맡에 휴대폰을 놓아둔 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침대 옆에 걸려있는 휴대폰 티저스를 보며 휴대폰이 놓여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받을 생각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휴대폰을 집어들어 취소 버튼을 눌렀다. 상대방 전화번호가 잠깐 화면에 뜨고 나서 사라졌다.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은 뒤 할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도움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귀찮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할머니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 몸짓이 아까와 달리 매우 가벼워 보였다. 아들이 어머니를 병간호하는 건 효도 차원이라고 해도 남편까지 나서서 저러고 있는 걸 보면 부부 분술이 어지간히 좋았던 모양이야. 할머니는 입원한 지 며칠 되지 않은 환자였다.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보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터였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나를 이른병 취급했듯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도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자청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 건 일말의 양심이나마 남아있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갯불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부부금실 운운한 게 나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나는 할머니를 병실에 남겨놓은 채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인적이 끊긴 병원 복도엔 의심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오소소 소름이 돋는 걸 느끼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간호사가 다가왔다. 늦은 밤인데도 그녀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꽈배기처럼 베베 꼬여있던 마음이 그 인사 덕분에 풀렸다. 나는 병실에 있는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려준 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짜증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건 뭐니뭐니 해도 담배였다. 어린이에게 모범이 돼야 할 지구방위 수비대로선 커다란 약점이 아닐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 괴물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가 있었다. 대본을 숙지했기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적이 나타나 분위기가 바뀌는 상황이 되면 담배 생각이 간절해지곤 했다. 지금 막 무대 위로 올라온 새로운 적은 괴물 형상의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다. 머리엔 간호사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양쪽 손엔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간호사 괴물은 같은 편 엉덩이에 주사를 넣으며 파워업을 외쳤다. 얌전하게 잘 맞는 괴물도 있지만 주사기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괴물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괴물도 붙잡혀서 주사를 맞았다. 괴물은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괴로운 듯 몸을 흔들어대던 괴물이 사지를 쭉 폈다. 그것은 확실하게 파업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려는 몸짓이었다. 스피커에선 그런 몸짓과 어울리는 배경음악이 흘러나왔다. 문제는 바닥에 쓰러진 괴물을 일으켜 세우려면 많은 손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파업이 된 괴물을 중심으로 다른 괴물들이 빙 둘러섰다. 레드대원인 내가 앞으로 걸어 나갔다. 아니, 저것들이 뭘 하려고 저러는 거지? 스피커에서 나온 성우의 목소리에 맞춰 몸을 살짝 좌우로 흔들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괴물들이 둘러서 있는 안쪽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파워업이 된 괴물이 더 강해졌다는 걸 그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파워맨, 너희들의 목숨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렸다. 빛이 사라지고 나서 괴물들이 우리와 마주볼 수 있는 대형으로 길게 늘어섰다. 어느덧 무대 의상에 적응이 되었는지 행동도 재빨라졌다.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앞서 보여준 몇 가지 장면으로 인해 아이들은 뭔가 달라졌다고 인식하는 모양이었다. 이 공연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도 믿지 않으려 하는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몇 가지 정황만으로도 기발한 상상을 하는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파워맨 가면을 쓰고 있는 나는 이 모든 게 거짓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쓰고 있는 가면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연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터였다. 간밤에 나는 담배를 피우면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늦은 시간인데도 거리엔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들 중엔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피곤해 지친 몰골로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집에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과 달리 한쪽에선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도 했다. 서로 어깨 동무를 한 채 술을 더 마시려고 가게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엉망으로 취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미친놈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각자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그들을 보다가 낯익은 인기척을 느끼며 뒤돌아보았다.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아버지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얼른 담배를 껐다. 혹시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전화 온 데 없었냐? 나는 한 통 왔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언제 왔냐는 물음엔 10분 전이라고 대충 얼버무렸다. 잠을 잘 때 머리맡에 두었던 휴대폰을 꺼내며 아버지는 늘어지게 하품을 해댔다. 전화가 왔으면 바로 깨웠어야지.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늘어놓기가 귀찮아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수신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한 아버지는 대번에 눈살을 찌푸렸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돈과 관련해서 걸려온 전화인 듯 했다. 모르긴 몰라도 집에 붙어있는 차 앞 딱지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게 맞다면 내가 전화를 받았어야 했다. 나는 제대하고 지금까지 차 앞 딱지가 붙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군인으로나 민간인으로서나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온 삶에는 변함이 없었다.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질문은 결국 만만한 어머니에게 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냐고 물어보았지만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대답해주지 않았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복학 준비나 잘하고 있으라며 질문을 회피한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일하던 식당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식당 주인의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가 보았다. 먼저 도착해 있던 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차 앞 딱지가 붙게 된 이유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졌지만 대답은 아직도 듣지 못한 상태였다.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보았다. 잔뜩 찌푸렸던 눈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은 다음 그를 불렀다. 왜? 더 이상 위축되거나 뒷걸음 쳐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하긴 아버지 성격에 맞추려면 애둘러 말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야 했다. 나는 다시 질문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일이 힘드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라고 말을 이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옆으로 다가온 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복학하기 전에는 복잡한 문제를 다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그 복잡한 문제가 뭐냐는 것이었다. 어렴풋이 유추해본 바에 의하면 문제의 핵심은 돈이었고 돈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 언제나 그래왔듯이 아버지였을 것이다. 예상컨대 해병대 전우회의 의리를 명분 삼아 손을 댔다가 일이 잘못되어 돈을 날렸을 가능성이 컸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종종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다. 적당히 해결할 수 있었던 그때와 달리 이번엔 상황이 심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에 손을 댔으며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유산으로 빚을 물려받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넌 복학하기 전까지만 나를 도와주면 된다. 그 후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결국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다. 나는 조금씩 뒤로 물러나면서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헛기침을 내뱉었다. 그 소리에 나는 동작을 멈췄다. 내일 공연에서 나도 괴물 역할을 맡게 될 것 같다. 한동안 배역이 주어지지 않다가 오랜만에 무대에 올라가게 된 것이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무대에 올라가는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에 반해 젊은 나에게 주어지는 배역은 점점 많아졌고 비중 또한 커졌다. 여자여야 할 핑크대원을 남자가 대신하는 것처럼 늙은 해병대도 무대 위에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조금 아까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예상과 달리 오늘 밤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주기로 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할머니를 도와주라고 병실로 보냈던 간호사한테 물어본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둘 다 남아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집에 돌아가 쉬라고 말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밤하늘엔 달만 덩그러니 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보름달 아래로 다양한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그 중에 금복 차림인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기꺼이 그 무리에 합류했다. 아버지의 시선이 오랫동안 뒤통수에 달라붙어 있었다. 몇 번이고 병원을 향해 뒤돌아 볼 뻔했지만 나는 앞만 보고 묵묵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착한 아들 역할에 어울리는 행동과 대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아버지도 내일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젊은 내가 병실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그를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는 억지로 가면을 벗기 위해 과거를 떠올렸다. 부모님이 돈 문제로 서로 엉성을 높이는 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일상이었다.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바뀌는 일도 다반사였다. 물론 그럴 때마다 물리적인 상처를 입는 건 어머니 쪽이었다. 밖에선 자랑스러운 해병대일지 모르지만 안에선 고집센 폭군일 뿐이었다. 그 폭군 기질은 내가 입대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도 어김없이 발휘되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반드시 해병대에 보내겠다며 내 등을 떠밀었지만 천만 다행스럽게도 나는 해병대에서 원하는 신체 조건이 아니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뛸 듯이 기뻤으나 곧바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혹시 체중 미달로 인해
군 입대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떨어져 살 수 있는 군복무 기간을 예전부터 기다려 왔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또다시 징병신체 검사를 받은 나는 상급 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할 수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뒤 과거의 기억을 지운 채 전광판을 살펴보았다. 집 근처까지 가는 버스가 정류장으로 오고 있었다. 나는 그 많은 버스에 올라타서 꾸벅꾸벅 졸다가 깨어나길 반복했다. 공연 연습 때문에 지친 상태였지만 병원에서는 누구에게도 티를 내고 싶지 않았다. 이래저래 피곤한 하루였던 탓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와중에도 정류장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덕분에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릴 수 있었다. 그곳에서 20분을 걸어가 차 앞 딱지가 붙어버린 집에 도착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도 벗지 않고 침대 위에 쓰러져 죽은 듯이 잠들었다. 후줄근한 모습으로 공연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늘 아침 8시 46분이었다. 대기실에 갔지만 아버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스태프의 재촉에 여유 부릴 시간도 없이 나는 파워맨 옷으로 갈아입었다. 무대 위에서 동선과 동작을 맞추는 리허설이 오전 내내 진행되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점심을 먹고 30분쯤 휴식을 취한 뒤 마지막 리허설에 참여했다. 아침 내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괴물들이 그때서야 무대 위로 올라왔지만 어느 괴물이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모든 게 정신없이 돌아갔다. 시간이 흘러 공연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주사를 맞고 파워업이 된 괴물들이 전열을 가다듬었다. 긴장감 넘치는 배경음악이 스피커에서 나왔다. 대장 괴물을 주축으로 다른 괴물들이 양옆에 자리를 잡았다. 간호사 괴물은 대장 괴물 오른쪽에 서 있었다. 그들을 둘러보며 다음 순서를 떠올려 보았다. 배경음악이 끝나고 파워맨의 주제가가 나오면 각자 맡은 괴물과 싸움을 벌여야 했다. 내 상대는 대장 괴물이었다. 각 무리의 우두머리끼리 싸움을 붙인 것이었다. 누가 쓴 대본인지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걸 겉으로 표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중요한 건 대본을 숙지하고 스태프가 지시한 대로 무대 위에서 움직여야 돈이 나온다는 점이었다. 그 점을 명심하며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배경음악과 주제가가 짧게 오버랩되면서 장면도 함께 바뀌었다. 대장 괴물과 맞붙기 위해서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른 대원들도 다음 장면을 위해서 움직일 태세를 갖추었다. 무대와 객석 모두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어디선가 남진의 님과 함께가 흘러나왔다. 익숙한 멜로디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대 바깥에 있는 스태프가 당황한 듯 우왕좌왕했다. 객석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파워맨이 서 있는 쪽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이건 괴물들 중 한 명의 몸에서 나는 소리였다. 우왕좌왕하던 스태프 중 한 명이 우리를 향해 손짓을 했다. 일단 계획되어 있는 대로 진행하라는 사인이었다. 알겠다는 의미를 담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나서 대장 괴물에게 다가갔다. 다른 대원들도 각자 정해져 있는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는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나는 대장 괴물의 몸을 주먹으로 치면서 귀를 쫑긋 세웠다. 혹시나 했는데 대장 괴물의 몸에선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 대체 어떤 괴물일까 궁금해하며 뒤돌려 차기를 날렸다. 젠장, 간호사야. 무대에서만 들을 수 있는 크기의 목소리로 누군가가 말했다. 나는 마지막 일격으로 대장 괴물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친 뒤 간호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간호사는 지금 핑크 대원과 싸우고 있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기게끔 연출되어 있는 싸움이었다. 핑크 대원이 뒤돌려 차기를 하자 간호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핑크 대원의 마지막 일격이 가해질 차례였다. 나는 한달음에 간호사 앞으로 다가갔다. 아버지가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으면서 휴대폰을 챙긴 이유는 10중 8구 어머니 때문일 것이었다.
병든 아내를 향해 남아있던 일말의 양심이 엉뚱한 상황을 만들어내고만 것이었다. 사정을 알고 있는 나야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고 그럴 수 있는 건 오직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워맨의 리더인 레드 대원으로서 핑크 대원보다 먼저 간호사의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정말 있는 힘껏 걷어찼다. 무대 의상 안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예정에 없던 나의 돌발 행동에 다른 대원들과 괴물들은 움직임을 멈췄지만 객석에 있는 아이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간호사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앞에 있는 괴물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대원들도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금 앞에 있는 괴물과 싸우기 시작했다.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는 파워맨의 승리였다. 그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괴물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한 100년 같이 살자던 임의 노래와 함께 파워맨의 주제가도 끝을 향해 달려갔다.